이번에 들으셨던, 물론 제 교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교재 있지 않습니까? 파트가 순서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교재에서 배웠던 기본 원리도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옆에 두시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 기본 교재들은 또 기출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연계해서 학습해보면 좋은 학습 완성도가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유형 두 번째 한번 이어갑시다. 언어의 기능과 사고, 언어와 사고 좀 전에 얘기 드린 부분, 언어와 인간. 근데 언어의 기능이란, 이 언어에도 기능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보통 뭐 자주 나오는 게 한 두세 가지 됩니다. 두 개 정도. 자, 첫째 줄에 지령적, 다른 말로 감화적 기능하는 것은, 언어에 이런 역할을 한다, 언어가. 무슨 기능? 그러니까 지령적이라는 것은 화사와 청자가 있을 때, 청자, 말 듣는 사람, 글이라면은 뭐 독자가 되겠죠. 청자로 하여금 행위를 유발하게 합니다. 행위 유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행위를 촉발하게 하는 기능은 문장의 종류 형태로는 명령문, 청유문이 강합니다. 어서 공부해, 우리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이런 지령적 기능이 강한 성격의 글들은 법조문, 그죠? 지켜야 됩니다. 행위유발. 그리고 표어,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죠. 자, 친교 기능은 그 실제 말하는 발화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화의 내용은 대부분 뭐 인사말이죠. 날씨 관련, 뭐 건강 관련, 뭐 아침밥 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발화 내용보다는 발화하는 자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친분 유지입니다. 친교적 기능이에요. 주로 인사말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둘째 줄에 미적 기능, 이렇게. 미적 기능은 언어를 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역할을 만든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학원가의 생활이 보통 제가 한 20년쯤 되니까 조금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 이런 걸 뭐 한번 시로에 한번 적어볼까 싶어서 몇 번 끌적거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몇 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다음 주쯤에 내가 한번 여러분 한두 편 정도 패러디 한 것도 있고, 그죠? 수험서시, 이건 윤동주 서시를 패러디 해가지고 연결한 것도 있고, 기대된다고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노량진 학생들의 삶, 이런 거. 제목이 꽃입니다, 꽃이.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사투리 전쟁, 제목이. 뭐 벌써 다 적어놨어요. 최근에 좀 시 좀 쓴다고. 사투리 전쟁은 이제 제가 뭐 경상도 토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02년에 EBS 강의를 했거든요. 정말 연필 물고 연습했어요. 그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만 적어 무슨 시가 되겠습니까? 감동이 아우러져야 되겠죠. 한 두 편 정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살짝 이렇게 보면 공감이 좀 갈 수도 있겠고, 그죠? 이렇게 언어로, 말과 글로 뭘 한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런 게 주로 미적 기능.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절수가 작은 것이 먼저 오면, 많은 것이 뒤에 오면 훨씬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바둑이와 순이, 삼음절인 바둑이를 앞세우는 것보다 순이와 바둑이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도 언어의 미적 기능과 관계된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 예상 문제 한번 보죠. 토항수 경문.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토항수 경문이 어떤 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배경 지식. 그래서 물론 이거 영재가 담당할 대목입니다만은 토항수 경문 들어보셨죠? 뭐 영재라니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옆에 강의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성은 나와 같습니다. 최영재라고. 토황소 경문은 알죠? 황소의 난을 누굽니까? 최치원이가 평정했다. 평정이라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황소에게 붙이는 격분된 문장, 그게 명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황소가 막 말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굴복을 하고 뭐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잘은 모릅니다만 막 그런 내용의 최치원이 썼던 글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그런 성격의 글이었다면 이 글의 성격상 언어의 기능과 연결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게 딱 봐야 돼. 생각의
예, 그 흐름이 그렇게 딱 타야 답이 나옵니다. 자, 감하적. 어머, 감하적 기능이 지금 지령적 기능 없는데 이러지 말고. 그 위에 추측줄에 봐라. 지령적, 가로 열고, 감하적. 같은 용어란 말이야. 가끔가다 그거에 같은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몰라가 틀렸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한번 국회 사무처 문제를 소개하면은 그 1번 옆에다가 토항서경문 위에다 장진주사 이렇게 적어보세요. 장진주사. 장진주사. 그 장진주사가 뭐냐? 국문학에 나오는 그 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정철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 먹새그녀 먹새그녀 또 한 점 먹새그녀 뭐 잔 놓고 곤 놓고 무진 먹새그녀 이 몸 죽어지면 유소보장에 매여가나 뭐 거저기에 덮어가나 이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인생무상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죽기 전에 퍼마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권주가 성격이 이 시주의 성격이 권주가다. 이게 국회 사무소에 나오기를 다음 작품과 관련된 언어의 기능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철의 장진주사다. 이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문학 지식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권주가로 그럼 읽은 사람이 술 한잔 퍼겠네 행동을 유발한다 해서 무슨 기능? 재령적 기능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문제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들어올 때 얘기 드린 것처럼 개념 원리를 암기 약간 넘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문제 해결 원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구체적 사례들을 원리로 끌어낼 수 있는 그 견인력. 이 견인력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사고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 유형이 맞닥뜨려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 계속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점 강조하면서 2번은 풀었죠. 3번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언어의 기능. 금방 언급한 내용의 설명 중에 보통 우리는 음절수, 금방 순위와 바둑이와 순위 얘기했죠. 그럼 뭘까요?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입니다. 5번이 답이겠죠. 자, 유형 3번. 언어와 국어 파트, 언어 일반론에서는 언어와 국어의 특성이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국어의 특성 그러면 국어가 다른 언어들과 아니 국어의 특성이 언어의 특징과 똑같다면은 국어의 특성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국어의 특징을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국어만이 지닌 고유한 개별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과는 다른 그것만 뽑아다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눠서 기본수에 배웠죠. 그게 어문적 특징, 자음모음의 특징 있잖아요. 말하자면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관계, 그죠? 우리의 국어의 파열음은. 그리고 맞춰름이 적다라는 것. 또 내주는 둔법칙, 모음조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다는 것. 이런 국어의 어문론적, 어문적 특징입니다. 다음에 단어의 특징, 어휘 특성도 있죠, 그죠? 친조어, 높임말이 발달해 있다, 감극어 발달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법적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조사, 어미가 발달해 있다. 다음에 어수는 서술어가 뒤에 온다, 뭐 이런 특징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 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에 제시된 국어의 어휘체계 밑줄. 금방 제가 국어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어문적 특징, 어휘적 특징, 문법적 특징. 이 세 가지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국어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다 맞아요. 맞는데 단어휘, 단어 범주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 국어에는 높임말이 발달해 있다면 높임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적 특징이긴 하지만 높임 표현의 문법 요소는 이건 어휘를 넘어섭니다. 문법적 특징이. 높임 표현 이래버리면 그건 어휘 단어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높임말이 발달해 있다면 어휘적 특징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간단한 표현상의 차이 하나가 답이고 오답이고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답은 1번이에요.
보세요. 2번 친족어가 어휘 발달, 고유어 어휘죠. 감각어 상징어 이성어 발달, 한자 어휘입니다. 유입으로 고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고 한자가 유입됨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고유들이 위축되기도 했다라는 것은 한자 고유 관계 어휘적 특징 아닙니까? 1번이 정답. 2번 갑니다. 2번 가죠. 국어의 어휘 가운데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어원을 따지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끔.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그죠? 우리 여기서 조금 공부할 게 있다면 유형 3번에서 국어의 어휘. 보통 제가 이런 얘기 하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휘 범주 이런 얘기. 국어의 어휘의 갈래는 세 갈래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국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의 어휘가 있고 또 하나가 여기 국어의 어휘는 아니지만 외국어가 있어요. 외국어가 있고 뭐가 있다? 외래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어의 어휘는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고유어, 순우리말. 다음에 한자어. 그죠? 한자어는 오랜 기간 동안 국어와 함께 살아왔죠. 그리고 외래어까지 이 세 범주가 국어의 어휘 범주예요. 이 세 개가. 그럼 여기서 외국어와 외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어는 국어의 어휘가 아니에요.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입니다. 개념은 외래어는 외국에서 온 말이지만 국어의 문법 구조의 동화, 즉 국어의 동화된 말입니다. 뉴스,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것은 외래어예요. 국어의 어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와이프,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 외국어 단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외래어들을 조금 더 보면은 뭐 책에 따라서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속어도 있고 귀화어도 있고 그죠? 차용어도 있어요. 여기서 보통 보면은 차용어 뭐 조금 더 세분화는 이건 고등학교 문법 이론서에서는 이런 구분은 안 합니다. 근데 좀 학자들이 보면 차용어, 귀화어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도움은 조금은 돼요. 꼭 알아놔야 된다라기보다는 차용, 빌렸다. 귀화어는 그냥 완전히 귀화되었다. 이 차이는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처럼 이거 딱 보면은 외국어에서 어원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말이 차용어입니다. 근데 귀화어는 참 어려워요. 가위, 매주 이게 우리 고유어인지 아니면 외국어의 어원을 가지고 외래어와 기화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금방 얘기한 건 여진어입니다. 그죠? 여진어. 고려말에 여진어가 많이 들어왔죠. 또 우리가 보라매, 송골매 같은 건 뭐예요? 거의 귀화어입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바로 몽고 어원이 있습니다. 또 우동, 냄비, 구두, 고구마 얘네들은 어딜까? 일본어예요. 일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일본어인지 아닌지 잘 어원의식이 조금 너무나 동화의 정도가 골 깊어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될 때를 이제 귀화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걸 뭐 이해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귀화어의 그죠? 어느 나라 말인가? 그 출처가 어딘가를 문제의 유형을 기준을 삼을 때가 있죠. 지금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 드렸지만 국어의 어휘 가운데 그 범주가 다른 하나 냄비, 우동, 구두, 고구마는 1, 2, 3, 4는 모두 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래어로 구축이 되고 결국 학자들은 이런 걸 뭐라 귀화어라 그래. 귀화어.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은 외국어 냄새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거와는 다르게 귀화어라 그래요. 그러나 김치는 2011년 국가직 7급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김치 어원과 겨절 김치에 구분하는 그와 같은 우리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그 문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어쨌든 김치는 우리식 한자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식 한자어. 거기 한자어 표기하면은 이렇게 지금으로는 그죠? 지금으로서는 그 당대 이렇게 표기했어요. 15세기에. 지금은 잠개를 침,
나물채에서 침채잖아. 현대국의 도금으로는. 15세기 도금으로 뭐다? 딤채입니다. 딤채. 요즘 뭐 그 냉장고 브랜드 가운데 딤채 냉장고 아시죠? 여기서 따온 거예요. 딤채. 그러니까 이게 뭐다? 우리식, 어쨌든 우리식이든 중국식이든 어디에 어원이 있다? 한자어의 어원이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전부 일본어고. 더불어 하나 보면은 이런 어문현상도 지금 금방 얘기한 7급 문제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1번은 뭐죠? 국외음화. 국외음화. 지난번에 수업 들었던 사람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읒을 기억으로 사투리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고상하게 바꾸려는 부정회기. 부정회기. 또 이 부정회기를 뭐라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지읒이 기억으로 국외음화의 역작용 이러기도 하죠. 그죠? 조금 더 깊이 본 사람은 이해가 할 거고. 다음에 의가 이로 된 것은 뭐다? 여기서 단모화 뭐 이런 식으로 한 4개의 어문현상이 이렇게 수렴도를 갖춥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문현상의 해석을 얘기했죠. 1번은 적어놓기만 하세요. 1번은 17세기 국외음화. 국외음화. 2번은 뭔데? 2번은 바로 부정회기. 부정회기. 그리고 3번은 여기 3번은 여기 여기 국외음화의 역작용. 적어드릴까요? 또 안 적어줬다고 집에 가서 막 항변하고 울고 이러지 말고 입을 덮고. 자, 국외음화. 17세기 국외음화. 좀 이따가 어머니 변동할 때도 언급이 될 겁니다. 국외음화는. 그 다음에 2번은 뭐겠다? 2번은 바로 부정회기. 그게 뭔가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출문제 우리 11월 12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읒에서 기억으로 연결된 3번은 국외음화의 역작용. 그 다음에 4번은 단모음화. 이렇게. 따라서 지금의 김치는 한자에 유래했고, 그러면 김치에 해당하는 고유어는 어떤 게 있었을까? 그게 바로 이제 겨즐, 디히. 이게 훈몽자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겨즐디히가 무슨 뜻일까요? 겨즐디히, 겨울김치 이런 뜻입니다. 이거 형태서 분석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치의 고유는 여기 디히예요, 디히. 그러니까, 오늘날 김치는 한자에서 출발했고, 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 디히, 그 다음에 디이, 다음에 지이, 이런 변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 이렇게 굳어집니다. 지. 예를 들면요, 이 지의 흔적이 이 고유 D가 지로 바뀌었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무지. 그죠? 이 지가 바로 D의 원래 고유였던 흔적이에요. 단무지, 오이지 이런 거 있잖아, 오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김치 쓰고 있지만 D가 지로 이렇게 변해온 겁니다. 어머니선 한 번 더 고찰해 볼까요? 자, 이건 뭐다? 지금 보니까 히읗 탈락 1번. 히읗 탈락. 그러니까 잠 탈락 오면서 D가 G로 바뀐 건 뭔데? 요건 1번. 2번은 뭐예요? 국외음화와 같죠? 여기 국외음화와 동일합니다. 국외음화. 그리고 G가 G로 바뀐 3번은 뭘까? 여기 이거 같잖아. 하나 떨어져 버렸죠? 여기가. 그러니까 동음 탈락. 이렇게 되죠. 요 두 문제가 딱 7급 문제에 나오기를, 요 겨즐디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게 겨울의 김치거든요. 이게 관형격 초금으로 오늘날 현대국의 사이슈하고 다릅니다. 형태소로 하나 분석을 해줘야 돼요.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은 형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음이 그렇다라는 표시에 불과하지. 고전 문법은 요게 시옷은 관형격 초금이라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해줘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뜻은 뭐 가을김치 돼가지고 뭐 쭉 했고, 요게 딱 분석이 요게 먼저 답이 됐어요. 한 문제. 다음 두 번째 뭔데 여기
자, 뒤에서 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다? 어문현상 뭐가? 단모마가 작용했다. 이 단모마 없습니다. 여기에 단모마가 있죠. 단몸, 이중몸이 단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 두 문제가 7급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언급한 김에 제가 뭐 그 실제 문제까지 여러분 구분하라고. 난도가 조금 난도도 높을 뿐더러 여러분이 또 고전문법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많지 못하는 이 문제를 꼭 알아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를 한번 들어놓고 조금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결국엔 낯선 문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맞힐 공산이 크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실제 문제니까 연결을 해두시고 이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김치에 대한 얘기를 한 관련된 문제를 쭉 봤습니다. 3번, 남한의 표준어와 다른 북한 문화의 특징. 여러분들 남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의 분단 국가입니다. 뭐 베트남도 벌써 통일된 지 오래고 서독 동독도 통일된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인 소련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유독이 김정은이 박근혜 둘이만 난리치죠. 박근혜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천주교 사제단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퇴진하라고. 뭐 그거야 뭐 지금 언급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남한의 표준어, 우리는 표준어 규정에 입각해서 보면 되는 건데 북한에도 지금 분단 이후에 많은 언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다듬기 운동도 있고 어쨌든 북한 문화의 특징도 2000년 초기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 불통시대지만 어쨌든 외래어로는 러시아를 많이 받아들였고 단의 주어법으로 파생법이 남한말보다 많습니다. 짧은 리듬, 높내린 억양이 강합니다. 전투적이고 말다듬기 운동으로 인해 고유 주어가 많습니다. 북한은 특별히 요건 하나 본받을만 하죠. 그 육교 같은 것을 북한말로 구름다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름다리. 라면은 꼬부랑국수, 그죠? 또 보면은 로터리 같은 건 도는 내거리, 도는 내거리.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막 그런 것. 3번 볼까? 5번 볼까? 한자의 경우 남한의 표준에 비해 둔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신문, 일이 어디에 오지 않습니까? 5번이 답이고요. 한 번쯤 나올 법칙한 문제이기도 하고 2000년 초반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4번 우리말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60% 이상입니다.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합니다. 뭐 야들야들하다, 그죠? 노릇스름하다, 노릇끼리하다 이런 색상어도 발달해 있고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한 상징어, 음성 상징어, 요것도 의태어, 의성어 많이 발달해 있죠. 높임법이 발달한 것은 상하관계, 좋게 말하면 상하관계가 중시했다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다? 바로 지배, 피지배 구조가 평등사회가 아니었어요. 신분, 뚜렷한 신분이 있으니까 뭐 대부분의 봉건시대가 세계사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죠? 높임법이 발달했습니다. 거기는 서술어가 끝에 옵니다. 서술어가 문장 성분 가운데 의미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이든지 서술어가 없게 되면 의미가 불투명해집니다. 그죠? 나는 너를 서술어 없다고 보고 때렸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질투했다, 쫓았다, 파묻었다. 서술어가 연결되어야 문장의 완결성이 된다. 따라서 서술어가 가장 뒤에 오는 어순을 가진 우리 국어는 긴장감은 증대되죠. 왜? 한국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 성분인 서술어가 뒤에 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따라서 끝까지 청자의 긴장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증대하지만 비판력은 감소합니다. 반면에 영미권의 영어 같은 것은 I love you 서술어가 앞에 오고 부속 성분이 뒤에 오잖아요. 물론 I란 주어 말고 I love, love가 서술어잖아요. you, 보어, 목적어 이런 부속 성분이 뒤에 오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 성분인 서술어가 중간에 옵니다. 또는 앞에 오기 때문에 그죠? 비판력은 증대하지만 긴장감은 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했죠. 그죠? 5번이 답이다. 그 외에 구의 특징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드디어 한글의 이해입니다.
유형 4번. 여러분, 한글 그러면 우리의 문자입니다. 그죠? 국어 이퀄 한글 하면 틀려요. 왜? 국어는 우리 말과 우리 글 두 가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래요. 영어에도 영어의 말이 있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때 알파벳이 바로 문자입니다. 우리 국어의 한글 하면 국어의 우리말을 제한 우리의 문자가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여러분 발달 단계 이런 거 돼 있죠. 단어 문자 뭐다? 한자, 음절 문자, 가나. 다음에 어문 문자가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어문 문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자예요. 다른 말로 음소 문자, 단음 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하면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서 엄문, 정음, 다음에 보통 보면 반절, 국서, 국문, 한글. 한글이라 최초로 이름 붙인 사람은 누굽니까? 주시경. 그죠? 주시경님. 이런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글의 이해가 곧 무엇이다? 여기에 따르는 이게 옛 이름이 훈민정음입니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최근에 문제와 더불어서 훈민정음 하면은 한글의 예들음이다 하면은 문자적 의미지만 실제 공부할 때 훈민정음은 두 가지 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뜻이 하나 있고 이렇게만 국한해서는 여러분 무리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다? 책자가 있어요. 책자. 책자를 다른 말로 뭐 판본이라 그래요. 그럼 문자는 여러분 훈민정음을 문자적 언급으로 이해할 때는 28자를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 이건 문자의 의미입니다. 판본, 책자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훈민정음 무슨 본? 훈민정음 책으로 의미를 가질 때는 해례본이 하나 있고 훈민정음 언해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해례본은 무슨 글로 되어 있을까? 얘는 한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 얘는 뭐예요? 한글, 즉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가 다음 설명이 틀린 것 잘 들어보세요. 한글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틀렸어요. 왜? 한글의 글자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훈민정음, 해례본, 한자본의 책자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잘 보시면. 거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뭘 몰랐냐니까 훈민정음이 한글 아이가 할 때는 반쪽아리만 하라는 거야. 문자적 의미로만 하라는 거야. 근데 실제 책이 있거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책자 가운데 한자본인 한문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책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지 훈민정음에 해당하는 글자 한글이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2012년 국가직 시험 문제입니다. 뭐 그런 것도 면밀히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엉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률이요. 32%밖에 안 나왔어요. 정답률이. 10명 가운데 100%가 32%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서 기준을 두고 구분을 못했는지 이해가 갔죠. 자, 일단 뭐 그런 얘기고 출제 경향 한번 봅시다. 셋째 줄에 정보화 시대인 어느 사회, 현대 사회에서든 표현성이 뛰어나 정보 처리 능력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할 때 과학적이다 뭐 여러 가지 독창성이다 이런 얘기 하죠. 예상 문제 1번, 2번 얘네들은 수준뿐만 아니라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둘 다 1번은 금방 얘기한 제가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고 2번은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인데 바로 공모 문제로 연결돼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부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훈민정음의 개념 금방 연결했죠, 조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자 원리를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훈민정음. 이럴 때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 문자로서의 뜻입니다. 문자 28자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여기 이제 제자 원리 할 때 원래 초성과 중성, 종성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밥처럼 우리 한글의 표기는요, 종성에 자음을 종성으로 갖다 받침으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초성, 중성, 종성. 종성은 따로 안 만드셨어요, 원래. 여기 초성을 이렇게 빌려다 썼거든요. 형태가 똑같잖아. 세종대왕 당대의 초성은 자음인데 17자. 그 다음에 중성은 모음인데 11자입니다. 이 두 개의 제자 원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더라? 둘 다 상향이 돼요, 상향. 뭔가를 떴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초성은 뭘 번떴다? 발음기관. 우리 사람의 발음기관을 번떴고, 상향했고, 중성은 천지인. 앞으로 기본 발에는 절대 한자를 안 쓰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저께 집에 있는데 신지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내가 국어능력인증시험 책을 낸 곳입니다.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이 질문을 올렸는데, 거의 막 감정적인 욕에 가깝게 막,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한자만 막 열거하고, 이래가 공부가, 한자 공부가 조금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 야구합니다.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철모르는 우리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그죠? 어떻게 비난조에 이런 거를 쓸 수 있는가 식견이 없게 바라보면은, 그건 출판사의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답변 좀 해야 답변할 성질도 못 된다 해서 내가 하나하나 막 꼼꼼하게 다 적어줘서 한 A4 용지 한 4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의 답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토클 국어능력 인증시험도 한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어휘 영역의 문제는 어떤 국어시험 다 나옵니다. 공문에도 한자가 두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론만 수업에서도 그거 한자 좀 익히라고 수업 시간에 한자도 써드리고 또 한자 수도 따라오고 이러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안 쓰려고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한동안, 정말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문제 수준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한자가 제로섬인가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모르는 거라. 모르는 애들 데려놓고 모르는 한자를 막 이래 공부했는데 저래 공부했는데 공할 수밖에, 그지? 조금은.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막 관심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게 말하면은 제도적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국의 어휘가 60% 이상이 한자라면 한자 그거 공부 안 하면은 뜻을 몰라요. 그렇잖아. 뜻을 모르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공무원의 공직 능력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한자 능력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영어보다 더 크게 쓰입니다. 영어는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의 업무 볼 때 영어 한자라도 쓰입니까? 안 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알파벳만 알면 돼. 외국인 어쩝니까? 너가 미국의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공무원이지. 그죠? 공무원의 공문서에 영어로 씁니까? I am a boy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 또 미국인이 오는 거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본질적인 의무를 망가뜨려도 되나? 그건 얘기가 안 맞지. 예, 우리 국어의 어휘에는 한자가 몇 천년 동안 국어의 어휘 함께 뒤섞여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 어휘가 60% 이상이 한자라면 어학 과목은 뭐가 중요하다? 어휘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 문제, 그래서 국어에 한자가 3문제, 작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나온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학생들 들어 조금 더 익히라고 이건 천지인은 쉬운 글자니까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타락과 추락 이거 많이 나온 문제거든요. 그게 구분해서 탁탁 써주면 한 3, 4분 걸리는데 한자 이해하면서 학생들은 저거 공부해 뭐하나. 한자는 아예 그냥 문 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수업은 나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본반 대부분 한번 들었다고 연결이 전제되는 가운데 한자는 아셔야 돼요. 어쨌든 하늘 천 땅지 사람인 아시겠죠? 하늘 천 땅지 사람인. 자, 그래서 여기 천지인 요걸 삼재라 그래요. 삼재. 석삼 재료제자. 석삼 재료제. 그러니까 천하를 이루는 세 가지 재료.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이 보면 얘네들을 초성은 바람개 번뜨고 중성은 천진 삼재를 번떠서 만들었다. 여기에다가 과학적 원리가 뭐다? 여기서 플러스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가획, 다음에 여기에는 동양 철학이 더해져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어 갔더니 얘네들이 과학적이야. 그치? 얘네들. 자, 제자 원리 간단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제 초성체계, 중성체계부터 먼저 봅시다. 왜? 간단하니까 얘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바람이여 상해 그 천재 삼재를 번떠서 만든 것은 글자 전부가 아니고 초성의 기본자, 중성의 기본자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세종대왕이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나는 그 세종대왕님이 만든 글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셨냐? 내가 얘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을 한다면 더 못 알아먹겠죠. 왜? 15세기 표현으로 얘기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궁중의 언어를 사용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풀어서 얘기합니다. 자, 중성체계 기본자. 그러니까 하늘 요 기본은 뭐다? 하늘에 태양이 있단 말이야. 아래 하늘에 태양. 땅은 중세인의 세계관은 평평하다. 평평.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봤어요. 그죠?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놈이 누구다? 사람 아이가. 하늘과 땅 사람이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본자. 다음에 초출자. 의의. 중요합니다. 제출자. 의의. 여기 초출자는 오, 우, 하나씩 점을 빵빵빵 찍어. 지금은 연결이 됐지 뭐. 이렇게. 여기 두 개. 요, 야, 유, 여. 이렇게. 빨간색 보이죠? 안 보이면 생명입니다. 자, 되셨어요? 여기 오우를 보면 여기 원리가 하나는 위로 튀고 하나는 밑으로 오니까 음양이다. 이래 동양 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가 합이 몇 개다? 11자. 이게 11자. 11자. 다음에 초성체계다. 초성체계. 세 번째, 초성체계가 이건 고전문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얘는 탁 깨뚫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모르셔도. 아까 내가 고전문법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사안들은 몇몇 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성 17자. 자, 그래서 좋은 글자가 만들어지다, 발음이 만들어지는 위치, 여기 좋은 위치입니다. 현대국어도 있죠. 수놈, 치좀, 수놈은 입술소리, 미연비의 피업.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 자음 가운데 치좀은 뭐예요? 혀끝 소리로 니은, 디귿, 티읕, 시옷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음에 경국의 지읒, 연국의 기억이응, 다음에 후음, 이응 이런 것입니다. 현대국어도 그렇게 소리 나는 위치, 자리에 따라 연결이. 고전문법은 쉽다 그러면서 아설순치후 이렇게, 요건 아설순치 말이 연결성이 좀 되잖아요. 암기하듯이 알아두시고 아설순치, 아음, 설음, 수놈, 치음, 후음. 암은 어금니, 설음은 혀소리, 수놈은 입술소리, 치음은 입소리, 후음은 목구멍 소리. 다시 말해서 목청 소리입니다. 기본자. 그러니까 5개의 위치가 있고, 기본자 5자가 저기 발음기가 본다.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한자 표기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2013년 문제도 나왔습니다. 지방지경.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응?
상설부 상학지형 뭐돼? 니은. 이게 답이었거든요. 와, 그게 뭔 말인가? 이거 한자를 알아야 돼. 한문 여기서 나와요. 혼민정음 해례본에 응? 자음의 음가를 한문으로 표기해 놓고 그걸 맞추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설근 배우지형은 바로 기억이고 상설부 상학지형은 니은이고, 그죠? 상구형은 미음이고 상치형은 시옷이고 다음에 상후형은 이응입니다. 뭐 그런 한문 표현도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였어요. 자, 어쨌든 얘네들은 뭐를 본떠서? 혀를 본떠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미음은 뭐예요? 입을 본떠서. 입구죠, 입구. 다음에 얘는 이를 본떠서, 얘는 목구멍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저기 나오는 발음결 본떠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가획이 있어요, 가획. 획을 더했다. 이체도 하나 있습니다. 모양이 독특한 글자. 가획은 기본 글자들 딱딱 봐라.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아닌가? 획을 더했다, 그죠? 더하자. 색깔 달리해서. 키역, 디귿, 두 개, 치읓, 열인, 히읗. 누가 만드셨는데? 내가 안 만들었어. 내가 안 만들고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어. 세종대왕님이 살아서 일어나서 여러분께 강의하면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내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난감합니다. 이렇게 획을 더했다. 자, 획을 더한 배서 더할 게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얘들 세 개는 더한 상태에서 더했고, 얘는 조금 성격을 더한 곳에서는 아니지만 다르지만 가획의 원리에 해당은 합니다. 자, 여기 더합시다. 티읕. 예, 이렇게 가로로 가획.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치읓, 히읗. 따라서 기본자에서 획을 더한 글자는 9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체는 가획자로 설명이 안 되는 아음의 이체자, 꼭지 달린 이음, 예비음, 설음의 리을, 다음에 치음의 반치음, 삼각형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보면 되죠. 암, 어금니 계열의 소리는 기역, 혁, 예비음, 설음은 니은, 디귿, 티읕, 리을, 순음은 미음, 비읍, 펴, 현대와 같죠, 국어와. 다음에 치음은 시옷, 치읓, 반치음, 후음은 이응, 열인의 히읗. 그리고 같은 계열 후음이나 같은 계열 아음, 기역, 키역이나 이응, 열인, 히읗, 히읗은 글자에 뭐가 같아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좋은 위치, 요걸 같은 계열이라 그럽니다. 같은 좋은 위치 글자는 글자의 모양도 닮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1번에 뭐냐 하면은 4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 봐봐. 계열적 구성을 띤 체계가 같은 계열의 글자는 글자의 형태도 비슷하다는 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계열성의 구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내가 치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창빈이 이런 쪽에 교과서 여러 군데서 내거든요. 국어도. 그게 실제 교과서 지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개방성의 구조는 개방성의 구조. 지금 이렇게 11자, 19자, 몇 자리? 28자잖아.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자음 같은 경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된소리가 빠져 있죠. 현대국어로 치면은 쌍격, 쌍디귿, 쌍벽. 그럼 그걸 뭐다? 나란히 쓰기 병설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개방성의 구조는 자모 28자 옆에 적었어요. 자모 28자로 연서와 병설을 통해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기본 체계가 28자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분 연서 같으면은 봐봐, 순격은 미음, 순격은 비읍, 그죠? 순격은 피읍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거나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런 게 연서고 얘가 병서거든. 개방성이라는 것은 기본 28자 가지고 연서와 병서에 의해 더 많은 글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한글 창제에 적용된 제자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형, 개방성 구조 얘기했죠. 3번에 가획, 합용. 가획 여기 있잖아요. 획을 더했잖아요. 획을 더해가 만들었잖아. 합용은 합용병서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병서는 잠을 나란히 쓰는 겁니다만 이게 각자 병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읍시옷, 이게 합용입니다. 글자를 또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성조와 좌과점의 원리가 답입니다. 5번이. 성조, 사성이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 그 왼쪽에 점 찍은 것은 발음하는 방법이지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 때 글자에 대한 원리가 아니에요. 이게 발음 방법. 쉽게 말하면 발음 기호라 이런 뜻입니다. 점을 찍어 이건 높게 발음하세요. 이건 뭡니까? 길게 발음하세요. 이런 발음 기호입니다. 제자 원리가 아닌 겁니다. 5번이 답이고 2번은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 훈몽자회에서 자모의 명칭과 순서를 최초로 정했죠. 순서와 명칭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자 여기 설명된 경우가 뭐 디귿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기억 디귿에서 지 말 되어 있죠. 설명을 조금만 드려보면은 그 문제는 다 읽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거기 보기 있잖아요. 원래 기역, 디귿, 시옷 뭐 니은 요까지 해봅시다. 이 자모의 명칭 문제를 최초로 규정한 문헌이 명칭과 순서를 최초로 규정한 문헌이 뭔데 훈몽자회입니다. 현대국어 공부할 때도 한글 맞춤법에도 나와요. 요게 세 가지는 뭐다? 예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응이라 기준해서 이 잠은 발음이 안 됩니다. 이 잠을 놓고 명칭이 어떠냐라는 이응이라 명칭한 바 있죠. 명칭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 첫째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의 종성을 해당하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미은처럼 해당하는 이응에 기준하고 잠만 적으면 돼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딱 셋이 있는데 그 예외가 기역과 디귿, 시옷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이런 원리 의거해서 적어보면은 기읍, 자, 디귿 원리에 의해서 적으면 이렇습니다. 시읍.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원리에서 적으면은 통일성이 되어서 뭐 따로 외우고 할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못 적었냐면은 훈몽자회가 어린이용 한자학습서예요. 한자학습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명칭 표기를 니은 이렇게 뭐다 한자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미 다음에 숨을 은자입니다. 한자로 한자의 음을 빌려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원리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 한자 음 가운데 이렇게 읽히는 한자는 없어요. 그래서 못 적은 겁니다. 이걸 못 적고 얘는 어떻게 적었는데 기는 가능하죠. 기, 그죠? 기, 역, 불일 역자. 이게 기역으로 적었기 때문에 오늘 독음이 이래요. 이렇게 적은 것은 역으로 요 읍과 발음이 가장 비슷한 게 요거다 이래. 요렇게 훈몽자에 적어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얘들은 보면 얘들 둘 지금 얘가 나와 있잖아. 디귿, 시옷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어놨냐니까 훈몽자회에서 적어놓기를 지금 티 여기 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모찌에 끝말 이렇게 그러면 모치 그자 모치 끝말 지금의 현대국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괄호를 해놨어요. 괄호 해놓은 것을 훈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지금 현대국어는 지끝이지만 그 설명 잘 보면 현대국어로 지끝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요것은 현대고 16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문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제구하면 디귿으로 읽힙니다.
해당되는. 이렇게 이 글자에 해당하는 뭐다? 한자의 음이 없기 때문에 훈을 빌려요. 그러니까 디귿은 음과 훈을 동시에 빌려 읽은 겁니다. 명칭 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읽힌 걸 고르면은 뭐가 있냐면 시옷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기해놨냐면은 의시 한자 도금에 보면 의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어디를 적어놓고 가로를. 그럼 봐봐. 때시 그죠? 다음에 요건 어디잖아. 이건 현대국어로도 통하죠. 똑같이. 얘를 어떻게 해놨다? 괄호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시옷 이렇게 읽으면. 그 디귿의 원리, 디귿의 요건 현대국어로 지긋이지만 16세기로 제거하면 요겁니다. 음과 훈을 빌려 읽었듯이 같은 원리로 자음의 명칭을 가져가는 것은 시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문제 자세히 읽어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나갈 겁니다. 3번 갑시다. 한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현재 한글은 현대 사회를 반영하면서 창조 당시에 비해 어문과 어법이 매우 복잡해진 게 아닙니다. 옆에 적으세요. 실용적 단순화. 실용적으로 바뀌면서 단순화됐어요. 15세기는 굉장히 복잡한 듯해도 굉장히 체계 있고 과학적입니다. 그것이 실제 써보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죠. 실용적 단순화로 현대로 오면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28자가 기본 글자에서 현대국은 몇 자야? 4자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건 실용적 단순화를 의미하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오늘은 기본 글자 수가 24자잖아요. 이렇게. 자, 2번. 제점원에 있어서 자문 발음견 상형, 모음은 3제 본떴다. 한글에 이르면 1913년 한민족의 위대한 문자라는 뜻으로 주시영님이 명명했고 세종대왕이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반포되어 사용되었다. 한글 자문의 명칭과 순서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527년 16세기입니다. 간행된 최서진의 훈몽좌회다. 뭐 다 관련이 되죠. 그죠? 고전 문법을 이해하는 고전 문법의 문법적 체계를 이해하는 기본틀이고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나온 훈민정음 관련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셔도 지금 제가 설명한 요 정도까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조금 쉬었다가 유형 5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나가면 유형 11번, 적게 나가면 유형 10번까지 나갈 겁니다.